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 삶에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살던 제가 연금 85만 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를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원래 영등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공장 관리직으로 30년을 근무했어요.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제가 55살 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지금 41살로 경기도 화성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딸은 39살로 작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60이 될 때까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8천만 원은 아들 아파트 구입할 때 보태주고 3천만 원은 딸 유학 보내는 데 썼습니다. 남은 1천만 원과 약간의 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림살이가 점점 빠듯해졌어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85만 원이 나왔습니다. 꽤 오래 일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 연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 아껴 쓰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겨울이면 정말 부담이 컸어요. 처음에는 난방을 아껴 쓰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전기장판도 끄고 전기를 최대한 아끼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촛불 하나만 켜놓고 지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읽거나 옛날 사진첩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전기료를 아끼면 한 달에 15,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일주일에 2번은 따뜻한 국밥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소고기 설렁탕 한 그릇이 8,500원이었는데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꿀맛이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놀이터에 나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또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중 박순자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분은 기초연금만 받으며 살고 계셨는데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이었어요. 정식 씨,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야. 다리 건강하고 눈 밝으니 뭐가 부족해?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항상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절약하며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바깥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한파주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놀이터에 나가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점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로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조금 보다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 껐어요. 저녁이 되자 더 추워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8시쯤 되어서야 배가 고파 일어나 김치와 밥을 조금 먹었어요. 전기를 켜기 아까워서 촛불을 켰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촛불을 두고 베개에 기대 앉아 며칠 전 아들이 보내준 손자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손자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며 미소 짓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타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촛불이 넘어져 이불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순간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이불에서 불꽃이 확 올라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불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불을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불은 빠르게 번졌고 제 옷자락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순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반지하 방에서 제 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불이 팔과 얼굴로 옮겨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거움과 고통이 온몸을 덮쳤어요.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이웃집 청년이 뛰어나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제 방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과 팔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의식이 흐려졌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화상을 입으셨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간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얼굴이 뜨거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얼굴과 목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왼팔과 가슴에는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3도 화상은 가장 심한 화상으로 피부 전체층이 손상되는 화상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열흘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매일 드레싱을 갈아주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화상 부위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새 거즈로 감는 과정에서 신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도 화상을 입은 부위는 피부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1,000만 원 넘게 든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 기본적인 치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피부 이식 같은 큰 수술은 자부담이 많이 필요했어요.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의료사회복지사라는 분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정식 어르신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 찾아뵈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과 긴급의료 지원 제도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분의 도움으로 긴급의료 지원을 신청했고 다행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형편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역신문에 전기세 아끼려 촛불로 지내다 화재당한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 가정이 있는데 무슨. 아버지는 이만해도 잘 지냈어. 아들은 퇴원하면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은 회사 일이 바빴던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와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제부터는 제대로 효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아들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화상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놀이터에서 만나던 박순자 할머니가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식 씨 얼굴 흉터는 마음의 흉터보다 덜 아픈 법이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만 보게. 박 할머니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처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요양병원에 올 때마다 항상 귤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한 봉지씩 사오셨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시장 끝나갈 때 사면 1,000원에 이만큼 줘. 정식 씨 먹으라고 가져왔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요양병원에서 6개월을 지내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을 때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방도 따로 마련해 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들 가정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층 주택의 1층을 저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 놓았더군요. 침대와 텔레비전, 작은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화상 환자를 위한 특수 침구류도 준비해 놓은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 방 옆에는 아들 부부가 사용하는 방이 있었고 2층에는 손자와 손녀가 사용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특히 며느리와는 예전에 몇 번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매우 친절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 저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와 유치원생인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 주었어요. 처음에는 화상 흉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저를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있는 흉터는 용감한 전사의 훈장이에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화재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때 제 사연을 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식 어르신,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컴퓨터 기초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노래교실, 미술치료 등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었지만 강사 선생님의 격려로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제 모습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많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용. 제 그림을 본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식 어르신, 정말 용기 있는 작품이에요. 이 흉터는 어르신의 삶의 한 부분일 뿐 어르신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미술치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과도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83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평생 몫으로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화재 사고 2년째 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식탁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액자를 열어보니 제가 복지관 미술치료 시간에 그린 그림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제 자화상부터 시작해 풍경화, 가족 그림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벽에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아버지의 그림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려주세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들이 많았어요.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촛불 하나로 지내던 모습, 화재로 고통받던 순간,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한 모습까지. 저의 작품들은 복지관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어요. 화재 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복지관에서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식 어르신, 어르신의 경험과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어르신이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실버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화재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전기 안전, 촛불 사용의 위험성, 화재 시 대피 방법 등을 알려드렸어요. 저처럼 아끼려다 더 큰 화를 당하지 마세요. 전기를 아끼는 것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교육을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전기세 아끼려고 촛불 쓰고 있었는데 김 선생님 이야기 듣고 바로 끊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교육 활동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강사료도 받게 되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지만 그 돈으로 손자 손녀에게 작은 선물도 사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화재 사고 4년째가 되던 해 제 사연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어요. 촬영팀이 아들 집에 와서 저의 일상과 미술 활동,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많은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김정식 할아버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방송 이후 여러 복지관과 노인정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소정의 강연료를 받으며 활동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금 85만 원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화상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얼굴 오른쪽과 목 부위의 흉터는 옷으로 가릴 수 없어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흉터가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 흉터는 제가 전기료를 아끼려다 화재를 당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리를 옮기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화재 사고 5년째가 되던 날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버 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단을 만든 거예요. 저처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안전점검과 교육을 해드리는 활동이었습니다. 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10명의 봉사자와 함께 시작했어요. 대부분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지만 청년 봉사자도 3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3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어요. 전기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작은 소화기를 선물로 드리며 사용법도 알려드렸어요.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며 설명했죠.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해결했습니다. 전기선이 벗겨진 채로 사용하고 계신 분, 담요로 전열기를 덮어두신 분, 가스레인지 옆에 비닐봉지를 걸어두신 분 등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감사히 조언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한 번은 90살 된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다치셨는데도 이렇게 남 걱정하러 다니시다니. 세상에 아직 착한 사람이 있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을 돕기 위해 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실버 안전지킴이 활동은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났고 활동 범위도 넓어졌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작은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구입해 나눠드릴 수 있었어요. 화재 사고 6년째가 되었을 때 캐나다에 있던 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6년 전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었어요. 딸은 제 얼굴에 흉터를 보고 놀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바로 왔을 텐데.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잘 지냈어.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좋은 것 아니냐. 딸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 자랑스러워요. 제가 알던 아버지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딸의 말에 저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딸이 떠나기 전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캐나다로 가실래요? 그곳에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다 딸. 하지만 아버지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단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딸은 제 대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다음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는 제 아이들도 함께 데려올게요. 딸이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노인 안전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제 그림 실력이 늘어서 직접 안전수칙을 담은 사파도 그렸어요. 간단한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재 사고 7년째가 되던 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노인 안전 박람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안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저희 실버 안전지킴이도 부스를 마련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했고 제가 그린 안전교육 만화책도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어요. 박람회의 마지막 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직접 저희 부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김정식 어르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어르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격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박람회 이후 저희 활동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모델을 참고해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타 지역을 방문해 교육을 하고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고 8년째가 되던 해 겨울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활동을 담은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촛불 하나의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지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린 사파도 함께 실었어요. 책은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직장 생활, 은퇴 후의 어려움, 화재 사고와 회복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노인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도 많이 넣었어요. 이 책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출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책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복지관과 노인정에 배포되었습니다. 가끔 책을 읽고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김정식 어르신 책 잘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사고 9년째가 되던 해봄 딸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와 10살, 8살 된 두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만나는 외손자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얼굴의 흉터 때문에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곧 익숙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불에 데웠어요? 용감하시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딸네 가족은 이 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며 여러 곳을 함께 여행했어요. 특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전라북도 고향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기서 내가 10살 때 소를 몰고 다녔단다. 저 냇가에서는 물고기를 잡기도 했지. 고향에서의 추억을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딸은 이번에도 저에게 캐나다 이민을 권했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직은 여기서 할 일이 많아. 언젠가는 가볼게. 딸은 아쉬워하면서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계시다니.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은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딸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안전용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실제 노인들의 필요에 맞는 안전용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지역 대학의 공학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저희의 경험과 그들의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에 참여한 자동 소화 촛불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촛불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가스 알림이도 개발했어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 큰 소리로 경고음을 내는 장치였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실제 상품화되어 노인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았어요. 화재 사고 10년째가 되던 해 저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노인 안전 10계명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노인분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안전 수칙을 정리해서 전국의 노인정과 복지관에 포스터로 배포했습니다.
촛불은 항상 지켜보며 사용하기.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반드시 끄기. 가스레인지 사용 후 밸브 확인하기. 화재 감지기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숙지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두지 않기.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 동시에 꽂지 않기. 비상시 대피로 확보하기. 119 신고 방법 익히기.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받기. 이 포스터는 제가 직접 그린 사파와 함께 제작되어 이해하기 쉽고 눈에 잘 띄게 만들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의 지원도 받게 되어 전국적으로 더 많은 곳에 배포될 수 있었어요. 화재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72살의 평범한 노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의 화상 흉터는 여전히 선명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전기세를 아끼려 촛불을 켜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아요.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는 날이에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얼굴에 흉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 흉터가 부끄럽고 슬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훈장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길.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저의 마음도 이제는 맑고 평온합니다. 연금 85만 원으로 살던 그 시절, 전기세를 아끼려 촛불을 켰던 그날,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게 아닐까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